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컨설팅과 지금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또 느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각자 근황 간단하게만요. 할까요? 네, 네. 유경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요? 네. 저도 열심히 일하고 네.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상이라는 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양한 생활을 하긴 하는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힘이 있다는 거죠. 백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일상에서 평범하게 강의 자주 하고 있고요. 강의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상담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올해 4월이죠. 나온 책 관련해서 북콘서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사람들의 정서에는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병헌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올해 초에 그 오뚜기 OEM 제조업 회사 그 성과 경영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강의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정도입니다. 네네. 성과 경영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오뚜기 OEM 회사인데 공장 운영이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됐었어요. 그때 그 CEO께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 이사급 공장장한테 좀 정권을 이임하셨는데 2년간 그분이 좀 이상하게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공장 운영이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그거 잡는 거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일 하시네요. 네네, 홍보원이라고. 의미도 있고 저희 이제 책을 할 건데 저는 이번엔 책이 히트 리프레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을 되찾은 사티아 나델라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네. 그래서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세 분의 리더를 뽑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하는 분이 사티아 나델라. 네.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예전에 그 뭐 강의 자료 준비할 때 그 성장 마인드? 성장 마인드셋. 네, 거기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분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그 2대 CEO였던 그쵸? 그 CEO가 이제 물러나잖아요. 왜 물러나냐면 성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빌 게이츠 다음에 그쵸? 네. 물러났는데 이제 그때 스티브 발머. 스티브 발머. 네. 스티브 발머가 물러났죠. 근데 이제 그때 3대 CEO로 이제 사티아 나델라를 선정합니다. 네.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도계의 미국인이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만 그 거의 주니어 때도 쭉 해왔던 그런 경력이어서 이분이 왜 하지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선발할 때. 이 스티브 발머와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마인드와 이분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면 다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선발을 했는데 이분이 리더가 된 다음부터 뭐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뭐 타임즈도 나오고 MAC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어떻게 보면 전기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얘기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인도에서의 생활도 나오고 쭉 나와서 결국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조금 인상적이었던 어떤 뭐 구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 길긴 긴데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
리더십이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를 따르도록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는 자질을 의미한다. 영속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힘든 일은 별로 없다. 지시 대신 합의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다. 조직 구축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양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명확한 비전과 문화를 갖추고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응급 상황에서는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에 화재 현장을 빠져나온 소방관 대장은 산불이 계속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맞은편에 작은 분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대장의 지시를 따르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대장은 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에는 능했지만 상황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팀은 최악의 대가를 치렀다. 뭐 요 정도까지 좀 제가 줄쳤던 페이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드업다운 방식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미드업다운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이 또 강사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보통 바텀업이나 탑다운 방식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드업다운은 뭐냐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가 동시에 되는 거를 미드업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성과 공부하면서 그 많이 좀 제가 요즘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거라서 좀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 결국에 이제 리더가 부하들을 이끌어야 돼, 후배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각자 플레이하다가 이게 다 엄청나게 사건이 커진 케이스잖아요. 평상시에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리더가 리더십 되게 중요한데, 이 사티아 네레레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중간 그 미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래 위에서 다 같이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아까 저는 그 사티아가 말하는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분 109페이지에서 그 다시 한번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오로지 우리가 조직 문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회사 안팎에서 신뢰를 쌓아야만 회사가 부활할 것이라고 적었다. 과거의 성공에 계속 기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비록 왕궁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왕이었다. 이 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꾸어 단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가치를 쌓아야 된다고 믿었다. 이 부분이 저는 인상이 좀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MS는 뭐 굉장히 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분 들어와서 내부 조직을 바꿨고 혁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가져가도 자신의 정체성만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네.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조금 계속 시선이 가는데, 네. 그럼 우리는 혹시 각자 혹시 정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거를 삶에 어떻게 좀 반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삶에 이제 그 지금 정체성을 얘기했으니까 보통 난 정체성을 뭐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개인에 좀 물어본 거잖아요. 네. 이제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사티아 나데레가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는데, 스티븐 잡스는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잡슨이 이렇게 말했다. 디자인이란 창작물의 밑바탕을 이루는 영혼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관에 드러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나중에 하겠지만 네. 애플의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플이 왜 디자인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럼 나를 돌아보면 일적으로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 저는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말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이제 일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 미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미션을 다루기 위해서 더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더 사람들이 변화할 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뭐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 멘토님한테 네.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그 주요 그 미션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의로 사람의 변화와 성장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강의가 아니라 혹시 다른 인터벤션이 더 어떤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면 혹시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른 사람이요? 대표님께서 네. 본인의 미션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주요 미션이라 해서 네. 지금 주로 하고 계시는 일이 강의인데 그렇죠. 혹시 다른 인터벤션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게 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상황은 바뀌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게 꼭 내가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강의가 아니라 다른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없는데요 아직. 아직은. 아직은 바쁜 와중이라 뭐 더 여러 가지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나이를 먹을 거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미션에 맞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어서 60 넘어서 뭐 실버의 나이대가 되면 뭐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그게 강의든 아니면 뭐 도와주는 컨설팅이든 그렇죠? 아니 멘토링이든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복지관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뭐 설거지 해주기, 놀아주기. 근데 아니, 그런 거보다는 더 잘하는 게 강의 컨설팅.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거기서 물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만약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설거지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해요. 설거지 왜 못해요? 설거지 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더 뭘 알려드리거나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령화 시대가 됐으니까 또 초고령화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맞는 또 우리가 학습 방법들을 좀 뭐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미션이 이렇게 매칭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길어지는데 좀 짧게만 답변 부탁드려요. 정체성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강의에서도 있을 거고 개인의 삶에서도 있을 건데 그걸 직업적으로 하면은 타인의 삶에 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정서적인 좀 정서적인 거에 좀 고요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강의할 때,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강의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 또 상담할 때 그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좀 직면하고 봉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 1대1이 아니라 1대 다양한 한 30명, 50명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평상시에 불편한 게 좀 오픈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상황에 맞춰서 좀 오픈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 저의 삶도 좀 오픈하는 편인데, 근데 그것은 이제 교육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중요한 목적 자체는 그 도움은 주되 제가 떠났을 때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 거죠. 아무래도 상담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심리라는 교육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들었을 때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는 수치심이 올라오는 케이스의 내용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육생들에게 막 재밌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면서 재밌게 잘 이야기를 했는데, 댁에 가서는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거기까지는 오픈하지 말았어야 돼 라면서 이불킥을 하는 수치감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걸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게 저는 저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의할 때 딱 교육생이 학습자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봐서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지, 멈춘다거나 그리고 교육생분들은 이게 더 필요하다면 이걸 좀 더 지속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서적인 고요함을 잃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정체성이네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또 화제로 좀 넘어갈까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본 게 있는데 좋았던 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거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사는 병이 들었다. 직원들은 피로감과 불만을 느꼈다. 원대한 계획과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직원들은 큰 꿈을 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고위층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를 처리하고 회의실에서 언쟁을 벌이는 것이 전부인 듯했다. 이제 제 이 문구인데 이제 왜 이런 성장 마인드셋, 캐롤 딕의 성장 마인드셋을 왜 도입을 했냐면, 실제로 직원들이 굉장히 유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죠. 이 정도 MS에 들어올 정도면 거의 탑 그레이드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들어올 텐데,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총질. 그래서 서로 막 그 부서끼리 싸우고 경쟁해서 잘하는 팀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팀은 인센티브 못 받고, 이러니까 서로 막 서로 잘하려고 하고 막 서로 도와주지 않고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직원들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사티아 나데라가 문화를 바뀌죠.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만 된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서로 인사평가가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잘하면 된 거였지만, 이 분이 오면서부터는 협업한, 그러니까 도와준 지수 같은 것도 점수가 있고, 남은 다른 팀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평가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반하의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된다. 러닝인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사실 엄청나게 성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직 문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과를 낸다는 건 어떻냐?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티아 나데라는 조직 문화가 성장 마인드셋에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화를 바꾸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서 매출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직원들 만족감이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훨씬 좋은 문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이 조직 문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 발표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티아 나데라가 왜 조직 문화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떤 신사업을 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중에 오히려 이걸 먼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위대한 리더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우리 지금 이병헌 선생님은 그 회사에서 또 어떤 그런 역할도 하시니까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최근에 그 구성원이랑 잠깐 대화하다가 나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제 고객사가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제조업 회사인데,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좀 한 발 더 들어와서 지금 제 개입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나타난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변화가 많이 전사적으로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사티아 나달레가 하는 어떤 성장 마인드 이 정도의 아주 고급화된 어떤 문화는 아니고 그냥 단순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자라는 요 문화를 바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을 제대로 하자고 하니까 퇴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을 하시던 분들이 불만을 갖고 생산직 분들도 되게 많이 나가시고 관리직은 사실상 두세 명 빼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4월부터 한 6월까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다 퇴사했어요. 다 짜고 치고. 근데 어떻게 이제 외부에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인원을 꽉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공장장이랑 대표이사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회사가 너무 조용해졌더라고요. 맨날 사건 사고가 한 번씩은 터졌었는데 이제 돈다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이. 그래서 그때 그 직원들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신이나 마인드가 바뀐 게 아니라 이건 좀 극단적이죠. 교체가 돼버렸죠. 새로운 사람을 싹 오니까 다시 또 문화가 바뀌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구나. 근데 꼭 사람을 바꾸지 않고 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사티아 나달레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CEO 같아요. 리더도 중간 리더 뭐 임원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CEO예요. CEO가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투박하든 세련됐든 결국에 그렇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변화 관리 뭐 이런 담당자들을 읽으면 좋겠지만 리더? 사실상 CEO? CEO가 읽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CEO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고 강의도 하는데 네. 실제로 팀장이나 뭐 중간 관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리더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장님이 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성장만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절이 나와요. 사티아 나달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성장하는 사고, 즉 그로스 마인드셋, 고객에 대한 집착,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정신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션을 실현하며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조직 문화로 가져가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성장하는 사고를 보여라.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하라. 하나의 회사가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슬로건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하위 또 계획들을 쫙 실현해 나가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렇죠? 어떤 미션, 비전, 목표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슬로건처럼 만들어서 선포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좋은 앞에 있는 미션과 비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티아 나달레는 그걸 해냈다는 거죠. 아주 좋은 미션과 비전,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까지 계속 세계 탑 클래스로 계속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사티아 나달레는 그런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자면. 사티아 나달레는 처음에 그 리더가 됐을 때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직원들을 만나서 그 정말 중요한 그 핵심 인재들은 다 만났고 실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남은 직원들은 뭐 서베이 같은 걸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경청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소통할 때마다 경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경청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은 다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뭐 믹스해서 사실은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독단적으로 난 이럴 거야. 사실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다 그냥 그렇죠.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사티아 나달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찾고 거기에 자기 생각하는 것들을 잘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팀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쳐 에너지 생성한다. 오로지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리더는 낙관적인 시선과 창의력 그리고 공통된 약속을 품도록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모두 거치며 성장하도록 사람을 격려해야 한다. 리더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질 조직과 팀을 건설한다.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림이 있으니까 리더들이 사실 뭐 거기 뭐 임원이나 팀장이 몇천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리더들을 끌어가려면 이런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지침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들을 아주 잘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계였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인도에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인도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인도가 되게 엔지니어가 똑똑한 건 아는데 네. 이렇게 최고 리더가 되는 리더가 꽤 있어요. 그렇죠? 오. 뭐 펩시콜라 리더도 사실 인도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계를 약간 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인종차별 지방에서 보면 막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열등한 뭐랄까 좀 불리한 입장에서 이분이 이런 최고 리더가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 인도계의 사람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오히려 이분은 그랬어요. 보통 그런 소수 인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좀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더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해서 오히려 그 인도계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웅이 되는 또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예전에 그 미국이 그 필리핀 식민지 했을 때 그 역사 그 매불쇼에서 들은 건데요. 네. 그 미국의 그 식민지 이제 그 총독이 필리핀 사람을 가축으로 인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옛날? 2차 대전 옛날이죠. 그 더 옛날. 그래서 실제로 그 보면은 미국의 옛날에 그 서커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유흥이 없으니까 서커스 이런 게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그 서커스에 필리핀 사람들을 철창 안에 가둬놓고 구경시키고 돈 받고 구경시켰대요. 그러니까 짐승 구경을. 네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인, 그 동남아 사람들 그쪽 사람들 바라보는 인식이 그랬다고요 옛날에.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연담을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네. 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충격적이네요. 서커스단에서 많이 그렇게 사람을 활용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이 사태와 나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리더들도 많잖아요. 뭐 되게 다 경영자들이 리더니까.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리더를 선정한 이유는 꼭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최고 글로벌 기업이어서도 있지만 사실 그 기업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업들의 리더들은 어떠한 정말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어떠한 가치관과 어떤 성장 배경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들이 확실히 다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좋은 리더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그런 글로벌 컴퍼니로서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이거 보시면서 좀 뭐 세계 2, 3위 정도 하는 그 어떤 주가 총액이 이 기업의 어떤 리더를 맡은 이 사티아 네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 리더라는 관점을 그냥 제 개인한테 돌렸거든요. 사티아 나델라가 중간중간 하는 말 중에 새로 고침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뭐 변화와 혁신을 하고 도전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관점으로 저한테 돌려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삶에서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 새로 고침의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도전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차리려면 결국에는 그 자신의 본질,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인의 내면의 소리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빌 게이츠를 넘어서 스티브 발머 다음으로 본인이 CEO로 영입됐을 때 자신의 내면에 먼저 소리를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조직을 새로 고침할 수 있고 그 새로 고침 안에는 과감한 용기도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공감과 경청이라는 단어로 중간중간마다 나오는데 그런 직관력
그걸 개인한테 투사할 줄 알아야 되고 조직에도 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사회장인 줄. 시사회인 줄. 네. 예, 우리 이병헌 소장 어떠세요? 책에서 빌 게이츠가 이 사티아 나델라를,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그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사티아 나델라를 되게 아껴했다라는 맞아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기저에는 사티아 나델라는 그 빌 게이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되게 즐기면서 되게 깊이 있게 정말 일을 본인의 일에서 이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랬으니까 이제 일에 미쳐 있었던 빌 게이츠의 눈에 들었겠죠. 근데 또 거기서 우선 일에 대한 본인 일에 대한 어떤 관심 집중이 있었고, 또 사티아 나델라가 또 운도 좀 좋았던 게, 사티아 나델라가 뭐 AI 이론 쪽 클라우드 요쪽 기술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 직무 커리어를 되게 상당히 나이스하게 앞으로 어떤 시장이 좀 대세가 될지를 미리 본인도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그 CEO에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전문성과 또 미래에 대한 전망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고요. 거기에 또 연결되는 게 사티아 나델라의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급의 다양한 되게 고급 리더들이 되게 많았을 거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본인이 뭐 어떤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딱 한 게 아니라 결국 다양한 어떤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통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조직에 맞는 리더십을 적절하게 발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하나 그 구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기서 오케스트라 얘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백선 선생님이 얘기했던 신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뢰잖아요. 신뢰가 형성되어야지만 사실은 리더십이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읽어드리면 영국 지휘자 찰스 헤이즈 루드는 오케스트라를 이끌 때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휘자가 연주하는 악기는 오케스트라 그 자체다. 지휘자는 자신이 지휘봉을 들면 연주자들이 반응할 것임을 믿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주자들은 그 지휘자가 조화로운 환경을 창조하여 모든 단원이 가장 훌륭한 연주를 선보이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헤이즐로드는 신뢰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는 일과 같다고 했다. 새를 너무 꽉 쥐면 뼈가 으스러지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날아간다.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주회를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화롭잖아요. 근데 어떤 오케스트라는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딱 들으면 이 음악이 너무 조화로워서 그 지휘자의 손에 있는 그것들이 정말 무슨 물결 치듯이 딱 합의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뢰라는 건 지휘자가 내가 지휘를 할 때 이 연주자들이 정말 저 지휘자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합의됐을 때 정말 최고의 연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물론 프로들이 하는데 가끔 연주가 약간 이렇게 들을 때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경우는 아마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케스트라와 이 신뢰를 엮은 게 뭐냐면 결국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좋은 연주를 하듯이 결국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잘 비유한 문구라서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세계 여러 글로벌 그 빅테크 중에 하나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이분의 그런 리더십을 좀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업들이 특히 그 성장 마인드셋 마인드 그리고 리더의 역할,
책임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벤치마킹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어떤 기업들은 우리 기업 정도 수준의 작은 기업이 어떻게 저게 큰 뭐 수십만 명의 회사가 아예 안 맞아 이러는데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런 마인드는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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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